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2017년도 기상청 9급 우선 기상학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 이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 우선 뭐 기상학개론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20문제가 좀 이렇게 옛날 그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평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려울지는 않고 우리 배운 것만 잘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올해 지금 정원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한 40명쯤 뽑다가 이번에 한 15명 뽑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상청이 관측을 갖다가 아웃소싱을 시켜서 외부의 기상회사나 뭐 이런 데다가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래서 그 관측하던 그 인원들을 갖다가 우선은 다른 데 내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다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놔두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을 갖다가 채우려고 이렇게 놔두고, 새로운 부서가 지금 아마 지금 좀 생겼겠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남는 인원들이 있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간 사람은 매년 비슷하게 나갔지만은 작년에 그래서 신규로 뽑았던 사람들이 좀 늦게까지 지금 이렇게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번 거 하고 내년에도 조금 역량을 좀 뱉지 않겠나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순조롭게 한 30-40명씩 아마 이렇게 자리들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그냥 한 40명 뽑다가 한 15명으로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적게 뽑아도 실력이 되고 이게 다 갇힌 사람이면은 한 명을 뽑아도 뽑힐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는데, 자, 문제 1번은 여기가 지금 도표가 이렇게 하나 줬는데, 그 밑에는 온도로 되어 있고, 그 X축은, Y축은 고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것도 다이너선도라는 얘기야. 그렇죠? 다이너선도인데, 보통 우리 다이너선도에서는 이 Y축을 갖다가 LN 세타를 쓰기도 하고, LN P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고도로 썼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정고도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온도 T는 스퀴티로 썼었는데, 여기서 바로 쓴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에마그램 비슷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를 온도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해서 다이너선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관측을 해서 지금 25도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0도라고 그러고 10도, 20도, 25도가 여기서 관측이 됐다 하면은 무조건 되고, 이 관측점에서 하나는 건조 다이너선이 있겠고 하나는 수변 다이너선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마그램을 봐도 똑같고 스퀴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측한 점이 여기 났을 때 다음번 상층으로 올라갔을 때 관측점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관측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측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측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여기 건조 다이너선보다 이 기울기가 크면은 그때는 절대 불안정이 되는 거고, 여기 수변 다이너선보다 기울기가 적으면은 그때는 절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 하나 놔두고 보십시다. 그러면 자, 관측을 했는데 이렇게 관측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관측이 됐다고 치면은 어때요? 어느 고도에서 이만큼에서 고도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공기가 이 건조한 공기라면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고, 건조한 공기, 수변 공기라면 이렇게 올라갔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건조한 공기가 올라가거나 수변 공기가 올라가거나 여기 온도가 다 높잖아요. 실제 대기의 온도는 이거라고. 대기 온도가 차다고. 대기의 온도가 여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25도. 20도, 10도 이렇게 된 거죠. 10도.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온기가 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절대 불안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관측한 것이
요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요렇게 됐다고 치면은, 자, 이 올라가는 공기가 건조한 공기라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올라갔으면 어떻게 20도 가까이 됐는데, 실제 대기는 뭐 20도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 건조한 공기라면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올라간 공기가 주변 공기보다 차니까. 그래서 안정한 것이고, 만약에 올라가는 공기가 습인 공기라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럼 올라가는 공기가 더우니까 계속 올라가서 불안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사이에 건조 다녀선과 수분 다녀선 사이에 끼면 어떻게 이거를 조건부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이 건조한 공기라면 안정하고 수분 공기라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관측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수분 공기건 이 공기 올라가는 공기가 수분 공기건 건조 공기건 다 얘보다 온도가 낮으니까는 안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영역에 들면은 절대 불안정, 이 영역에 들어가면은 관측한 것이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이에 끼면은 조건부 불안정, 이 사이에 끼면 절대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1번은 요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된 것이 A 공기고 이 사이에 낀 것이 B 공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안정. A가 절대 불안정한 공기고 B는 조건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활발해? A가 더 활발한 거죠. 얘는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야. 절대 불안정입니다. 여기서는 건조한 공기라면 안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의 연중 운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그러면 A가 이 활발한 것이 이건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맞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2번은 고도에 따른 기온 감률은 A가 B보다 작다. 자, 이리로 갈수록 떨어지는 일이 많은 거 아니야. 이쪽으로 숙을수록. 그거를 감률이 크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있으면 얘가 A고 B면 A가 감률이 큰 거야. 근데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게 틀린 거지. 이거는 뭐냐? 조금 올라가면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고 얘는 올라가도 온도가 적게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숙을수록 감률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은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3번은 요게 지금 요 사이에 낀 거죠. 요게 B잖아요. B가 조건부 불안정.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4번은 A의 평균 감률, 요것이 건조 기온 감률이니까 어떻게 돼? 1km 올라가는데 한 10도 정도 떨어져야 되죠. 감률이 큰 거고. 얘는 1km 올라가는데 5도 정도 떨어져서 감률이 적은 거지. 근데 여기서 A의 평균 감률은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km 올라가는데 10도가 떨어지고 이거는 1km 올라가는데 5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돼서 이건 뭐 평범한 문제고 교재에도 이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이 문제 2번은 오존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기억에서 별량기체이다. 별량기체 말을 뜻을 알아야 되죠. 별량기체는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대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으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한 80kg라 그랬잖아요. 이 80kg 요 사이에 드는 것은 균질대기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균질대기의 뜻은 뭐야? 이 공기들이 잘 섞여가지고 조성비가 여기나 똑같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별량기체는 CO2 H2O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5kg만 쌓여 있는 요것이 여기 25kg쯤에 있는 것이 그 오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별량기체라고. 그러니까 골고루 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든지 하는 이런 거다가 별량기체는 양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별량기체의 대표적인 것이 오존하고 H2O. 이게 더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뭐 수증기 같은 거는 바다, 뭐 산곡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있고
골고루 섞이지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서 기역은 대표적인 별량기체로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은 연직의 총 오존량은 중위도 하고 볼 때 적도가 더 많다고 그랬는데 적도가 많지 않고 이것도 교재에 나와서 한번 그림 어떻게 표시했더라?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가 적도라고 해서 오존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외선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층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기 순환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하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름철 상공에서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여름방구라고 치고 여기 겨울방구라고 치면은 그래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표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도보다는 중위권 상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적도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소리야.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은 대륙권에서 광학 반응에서 발생한다. 이건 맞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 광학 작용으로 하는 것이 오존하고 그다음에 뭐 낙스, 삭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 환경하는 사람들은 따지는데 우리 기상에서는 오존만 갖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생성하는 것보다 우리는 파괴되는 걸 많이 했죠. 얘가 자외선을 찌면은 산소하고 발생기 산소로 분리되면서 열이 나고 뭐 이런 거로 해서 약간 광학 작용을 해서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오존 농도, 이거 지워버렸네. 그쵸? 오존 농도는 여기가 10kg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50kg 될 때, 이거 가운데에 많은 거죠. 오존은 여기에 많은데, 열은 여기가 많다 그랬죠. 한 50kg쯤 되는 거야. 성층과 상관이. 왜? 위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이 자외선을 치면은 어떻게 돼? 얘가 산소하고, 발생기 산소하고, 산소로 분리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오존이 많지만은 얘가 쭉 자외선은 위서부터 내려오니까 아무리 여기 장작이 많이 쌓여 있어도 태우지 않으면 열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작이 적더라도 탔으니까 되는데 이쯤 되면은 여기서 이 오존이 많은 25km까지 내려오면 벌써 그때는 자외선을 다 써서 얼마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외선은 오존은 여기가 많지만 열은 여기가 50km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 농도는 뭐 20에서 30km, 여기서 이왕 25km,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 맞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니은만 틀리고 다 맞는 거지. 니은. 그래서 다 맞는 거서 니은이만 빠지면 돼. 자, 그 다음에는 3번을 한번 봅시다. 대기의 연직구도로 나누는 것은 대기의 연직구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기상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거 다시 한번 또 나왔던 문장 비슷하게 계속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뭐야? 기억은 대륙 건교면 고도는 위도에 따라 변하지 아니죠. 여기서 나타난 것은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보통 10km로 잡았지만은 적도 지방은 어떻게? 더우니까는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한 16km까지 건교면 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여기서는 한 16k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6 내지 7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위도 지방이 한 10에서 13km,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5도만 따졌으니까 그냥 보통 10km를 그린 거죠. 그래서, 대륙 건교면 고도는 위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도에 따라 틀리다. 적도 지방이 높고, 극지방이 낮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죠. 여기가 지금 적도 지방이니까 지표 기온, 우리 기온은 여기가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차. 그런데 여기 대륙 건교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륙 건교면이 적도에서 한 16km쯤 된다 그러고 여기가 한 13km라고 합시다. 여기 뭐 6 내지 7km라 그러면은 자, 이 대륙 건교면의 온도는 어디가 높겠냐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차다고요.
대륙 공기면의 온도는 극지방이 제일 따뜻하다는 소리예요. 고도가 낮으니까 따뜻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륙 평균 기온은 적도가 높죠. 그다음에 극이 작지만은 대륙 공기면의 평균 온도는 이 고도가 높은 적도가 온도가 낮고 고도가 낮은 극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니은은 뭐야? 성층권은 균질권에 포함한다. 여기가 성층권이죠. 여기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중간권까지도죠. 여기가 80km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한 50km까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80km 미만은 균질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층권도 균질권에 포함되는 거지. 쓸 자리가 없다. 요거 맞는 말. 엑스레이 쪽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는 디귿은 뭐냐? 고도에 따른 기압의 감소율은 높은 곳보다 낮은 것이 크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는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정도 10km, 한 5km면은 500헥토파스칼, 이쪽에 한 100헥토파스칼쯤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지수적으로 돼 있잖아. 여기서는 조금만 올라가도 갭이 많이 떨어지지만 여기는 한참 올라가야지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고도에 따른 기압의 감소율은 높은 고도보다 낮은 고도, 이쪽에 감소율이 큰 거지. 그렇죠? 여기서는 1900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쪽만 되면 100. 뭐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아직 0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크죠. 한참 올라가야 조금 떨어지지. 여기는 조금만 올라가도 확 떨어지고. 그래서 감소율은 지표 부분이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디귿 낮은 고도가 고도에 따른 옳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문제 4번은 엘니뇨를 묻는 거네. 그래서 우선 엘니뇨만 하면은 라니냐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엘니뇨 라니냐 할 때는 아메리카를 이렇게 대놓고 이 워커 순환이 지나가는 여기를 남반구 쪽을 갖다가 보면 돼. 그러면은 이 대기대 순환이 이쪽으로 이렇게 세계됐을 텐데 옆으로 도는 2차 순환이 워커 순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워커 순환이라고 보고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뭐 MJO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 일반 기상학 수준이 아니니까는 놔두고. 자, 그럼 어떻든 간에 이 워커 순환이 약해지면은, 즉 이 동풍계가 약해지면은 어떻게 돼? 여기가 고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고기압이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풍이 약해져 가지고 무역풍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북동무역풍이 편서풍이고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이 동풍이 약해졌다는 소리거든. 그럼 동풍이 약해지니까는 얘가 약해져서 얘가 이 바람이 이렇게 동풍이 약해져 가지고 여기 고기압이 생겨서 돼서 흐름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여기서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이라면 물이 이쪽에서 계속 와서 보충해 주면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 보충해 줄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에 물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밑에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가 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니뇨가 되면은 이게 무역풍이 약해져 가지고 이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야. 그럼 이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물이 여기가 찬 물이 돼야 정상인데 물이 따뜻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엘니뇨라 그러면은 이 칠레 앞바다 이쪽에 물이 따뜻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얘가 이제 12월 달쯤 크리스마스 근처 때 여기가 물이 따뜻해지니까는 여기 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기 예수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엘니뇨라고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라니냐는 어떻게 돼? 얘는 동풍이 엄청 강해가지고 여기서 이 물이 더 터졌다는 소리지. 그러면 저 엘니뇨하고 라니냐 중에서 한 가지만 외우면 돼서 우리 엘니뇨로 해 잘했지.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이거는 이쪽에 온도가 높다. 이거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다. 그러면 여기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비가 오는 거지.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하면은 그래서 순환이 되면은 이쪽에 이 보르네오 이쪽 이런데 보르네오 뭐 이런데 이 서태평양에 원래는 여기가 이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저기 열대 우림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가지고 여기가 건조해지는 거야.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서태평양이 비가 적게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엘니뇨에 그러니까는 해당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돼. 그러니까는 수온은 여기가 엘니뇨 때 여기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여기가 고압대가 생겨 가지고 건조해지고 이것만 하면은 저기 되면서 엘니뇨만 하면은 그 다음에 라니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음 엘니뇨 시기에 열대 저위도 지방의 태평양 부근의 상황을 보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동태평양의 용성이 평년보다 강해진다. 이거는 라니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엘니뇨 때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틀렸고 2번은 열대 태평양의 표층에 무역풍이 평년보다 약해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엘니뇨가 약할 때라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태평양, 여기가 중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평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용성이 약해져서 밑에 찬물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따뜻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은 중태평양의 평년보다 대류 활동이 중태평양?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 생겨서 대류 활동이 세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이 근처가 온도가 높으니까는 저기압이 생긴다는 소리지. 그럼 저기압이 생겼으니까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근처, 그러니까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 중태평양, 서태평양이라고 보면 여기는 상승 기류가 생겨, 여기 하강 기류가 생겨서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보르네오 쪽이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약해져서 오니까 이쪽에 이 고압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서태평양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서태평양에서는 엘니뇨 때 건조해지는 거예요. 열대 우림 쪽에 비가 안 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평년보다 대류 활동이 강해진다. 즉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야. 이것도 맞는 말이 되지. 그래서 이거 엘니뇨 라니냐는 한 가지만 외우고서 나머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외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5번으로 봅시다. 내우 하면은 일단 내우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내우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일 기단 내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열례라 그래. 그러니까는 어떤 기단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이제 뭐 고기압권 내에서 강한 일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다 강해서 이렇게 공기가 지표가 가열돼 가지고 급격히 상승해서 되는 이런 갖다가 우리가 열례라기도 하고 열례라고 하죠. 열례. 그다음에 이거 딴 말로 열례라고도 하고 열례. 그러니까 동일 기단 내에서 그다음에는 기단과 기단 사이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한냉전선상에서 공기가 그렇게 올라가고 뭐 이래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단성 내오라 그러지.
그래서 동일 기단이냐, 여기 기단성 내우냐 하고, 그 다음에는, 한랭전선이 이렇게 돼서 얘가 쭉 뻗어나가면 이거를 보통 한랭전선이 이만큼까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더 쭉 간 거 이걸 불안전선이라고 하고도 뭐 가스라인이라기도 하고 돌풍전선이라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쭉 되면 이것이 여기서는 급격히 큰 차이가 나지만 적지만도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따라서 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계속 뭉쳐가지고 이 단일 네오들이 그러니까 다세포 네오가 돼가지고 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전선성 네오 또는 기단성 네오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습한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승기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네오 발생하는 조건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상승기류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표면 가열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네오가 생기는 조건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일 네오라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네오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발생기라고도 했을 되고, 발생기 또는 뭐 적은기 뭐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상승기류만 있는 거야. 상승기류만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생겨서 상승기류만 있고, 이걸 적은기 또는 발생기라고. 그 다음번은 어떻게 돼? 얘가 상승기류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하강기류가 이렇게 여기 상승기류가 있고 여기 하강기류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비가 오고, 상승기류 쪽에서 비가 오고 여기서 건조한 공기가 나오고 해서 이때 이제 네오가 전성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강기류만 있을 때 이거는 쇠퇴기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여기는 상승기류만 있고 여기는 하강기류가 있고, 여기는 상승기류 있고 하강기류 있고 여기가 비가 오고 뭐 이런 있는 거를 구분을 해야지 돼.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네오가 하나가 굉장히 큰 거, 네오를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해도 좋은데 약간 이 단일 세포 네오 하나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단일 세포 네오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다세포 네오라 그래. 다세포 네오. 이거는 단일 세포 네오. 그 다음에는, 그럼 이게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가 굉장히 큰 거. 거대세포 네오. 그래서 이 거대세포 네오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단일세포 네오가 모여서 큰 세포를 이루는 그룹을 져서 지나가는 거. 이거를 하는 거. 여기서 많이 나와.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다세포 네오 중에서 다세포 네오는 어떻게 발달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름철에 남서류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층의 남서류를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커지고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서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층에서는 얘가 남서류를 따라서 이렇게 발달을 해요. 근데 상층에서는 이 바람이 서풍 계열로 이렇게 불 거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로 생기고 얘가 이만큼 커지고 얘가 이렇게 커지고 얘는 다시 줄어들고 요거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네오세포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가거든. 그렇다면 하층에 요거고 상층에 요거 안에, 그래서 그러면 이 온도풍 방향으로 이렇게 네오세포 이 그룹이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다 그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네오의 이동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럼 네오의 이동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돼? 상층의 일반류의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한 2년 전인가 한번 나왔던 문제는 뭐예요? 네오세포가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상층의 그 일반류는 어느 쪽이냐. 그래서 얘는 반대로 왼쪽에 있는 거 고르는 게 답이었던 게 한 번 적 있었지. 그래서 얘가 1번, 2번, 뭐 3번, 4번 하면서 어느 쪽 방향에 일반류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이제는 하층이 남서류가 이렇게 되고 서풍 계열로 상층의 바람이 불 때 내우의 이동 방향은 이거다. 그래서 내우의 이동 방향은 상층 일반류의 오른쪽 방향에서 움직인다. 이건 뭐 마비스의 법칙인가 뭐 이렇게 된 거겠지. 그거 한 번 더 기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5번을 한번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번은 적은 단계에서 강한 상승기로 구름의 상부가 높이 높여진다. 그래서 이게 적은 단계가 그랬잖아. 상승기류만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은 상승 있을 때 결빙 고도의 간행 상승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영도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에서 관행각수적이 생기고 해서 얘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베르게론 그 효과에 의해서 수적하고 빙정이 공존하고 있으면은 빙정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 상승기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그 우박이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승이 있을 때 결빙고도 위에서는 관행각 수적이 공존하고 관행각 수적이 하고 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영도선 위니까는 빙정이 있어가지고 얘가 커지고 해서 내우가 생겼을 때 우박이 생기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내부의 하강 운동은 상승 운동을 강화. 이건 아니죠. 이거 발달하고 이때 이제 상승이 생기고 하강도 생기면서 극성기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약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멸할 때는 하강기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강기류가 이 세포를 발달시키는 건 아니죠. 상승기류가 발달시키고 발달하다 보면 그때 이제 하강기류가 나오고 그래서 쇠퇴하면서 하강기류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3번은 틀린 말이야. 주변 공기 이게 그거야. 이제 여기가 상상기류가 되고 하강기류가 그러니까 이 공기에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주변 공기를 상승기류가 있으면 계속 주위에서 보충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공기가 수변 공기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내우가 더 발달할지 덜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주변 공기의 유입은 내우의 성장과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거 온도가 높고 또 이 습기가 많고 하면 더 발달하고 그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소리죠. 그래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 6번 문제가 한번 봅시다. 6번 문제가 어때요? 이게 답이 원하는 거가 저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산란을 보면은 산란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란하면은 네일리 산란이 있고 네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산란이 있다 그랬잖아. 미산란. 그때 네일리하고 미산란을 했을 때 얘는 우리가 네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렇죠? 네이다 빗방울이 지가 뭐 0.02mm 뭐 이거 아무리 커봐야 뭐 2mm 요 내라고. 근데 네이다파는 어떻게 돼? 10cm파, 5cm파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매질 입자보다 파장이 큰 거야 이렇게. 이건 네일리 산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기체 같은 분자 무지무지하게 작잖아. 근데 가시광선이라 봐야 뭐 0.5 마이크로미터. 그렇잖아. 이 산소 수소 엄청 작은데 얘가 이 파장은 가시광선이라 그러면은 한 뭐 0.5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적외선이라면 뭐 10 마이크로미터에서 파장이 크다고. 그러니까 빛의 산란이나 네이다의 산란은 이건 네일리 산란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산란은 뭐냐면은 얘가 공기가 만약에 오염 입자 같은 거 이게 뭐 이 기체들 밀입자들하고 뭐 에어로졸하고 해서 뭉쳐가지고 커지면은 얘가 거진 뭐 0.5 마이크로미터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소리라고 이 직경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어떻게 보면 공해 물질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파장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야. 크기가 비슷해져. 그러면 이때 산란하는 것을 미산란이라고 그랬어. 크기가 비슷하고. 그러면 이 색깔이 어떻게 우연빛처럼 뿌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공해를 진달하는
어떻게 되면 바로 밑에도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것이 미산란이야. 그래서 내일의 산란이다, 미산란이다는 매질의 크기를 갖고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질이 이 파장보다 엄청 작으면은 내일의 산란, 크기가 비슷하면은 미산란이야. 근데 얘보다 더 커졌다, 뭐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되면 그때 되면 산란이 아니지. 이때 되면 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란은 내일의 산란하고 미산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달을 써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파장이 짧은 곳부터 산란이 잘 돼가지고 보라색, 파란색해서 파란색이 여기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적게 돼가지고 멀리까지 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패스가 길어져가지고 아침녘 저녁녘이 붉게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번은 입사되는 복사바의 파장이 산란 입자보다 10분의 1 이하일 때, 그러면 이거는 미산란이죠. 그러니까 이거 1번 틀렸다는 소리야. 이게 내일의 산란이 아니고 미산란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구의 하늘이 푸른색을 띠게 한다. 이거 내일의 산란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란할 때 어떤 다 그랬어요? 반사를 했다는 건 마치 거울처럼 들어온 거나 해서 반사돼서 들어온 거나 나간 거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지만 산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네이다에서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반사라고 했지만 반사가 아니고 내일의 산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란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이 산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제일 쉬운 문제를 써요. 양자가 이렇게 쓰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제일 간단한 거고, 수소 같은 거 같이 간단한 건데, 많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얘가 많아서 그렇지, 중간에, 양자가 있고, 뒤에 전자가 도는 거야, 궤도가.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은, 빛이나 복사를 받으면은 얘가 이 궤도의 반경이 커지는 거야. 흥분했다 그러고 이걸 여기 상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받았던 이 복사량을 내놓는 거거든. 그게 산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온 거는 한쪽에서 들어왔겠지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온 건 한쪽에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전체에서 나가는 거지. 근데 보면은 들어오는 쪽하고 나가는 쪽이 이렇게 해서 땅콩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후방산란, 이걸 전방산란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네이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빗방울에 전자파를 쐬우면은 얘가 이렇게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 과장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소리야. 이 뒤쪽으로 된 후방 산란된 것을 네이다가 다시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또 편의상 우리가 반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받으면서 복사량을 받으면은 얘가 흥분 상태가 돼서 이 궤도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을 때 다시 방출하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방출을 한다는 건데 그게 어느 쪽이냐면 들어온 쪽하고 반대쪽으로 좀 세게 나가고 땅콩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나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땅콩처럼. 이쪽에서 줬으면 들어온 쪽하고 반대 방향에 전방하고 후방에 좀 강하게 나오면서 땅콩처럼 옆에서 보면 땅콩이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면 도나스 같이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방하고 후방에 좀 강하게 나가고 옆에서는 좀 적게 나가는 이런 산란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3번은 복사파의 입사 방향에 따라서 전방과 후방으로 산란된다. 맞는 얘기란 말이야. 3번은. 그리고 4번은 가시광선 여기서 파장이 길수록 산란이 잘 일어난다. 파장이 짧을수록이라.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는데 답은 아마 이것만 발표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한 사람 기대를 해도 돼. 이것도 답이야. 그러니까 문제 잘못된 건 미스프린트 같아.
한동안 문제들이 이렇게 미스프린트리 안 나오더니 이번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은 답이 2개가 되겠어요. 7번은 포화 수증기압 문제라고요. 자, 포화 수증기압은 뭐냐면은 포화 수증기압. 자,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거, 자,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릇이 하나 있다고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온도가 높으면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에요?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을 갖다가 우리가 포화 수증기압. 그래서 얘를 압력으로 따질 때는 포화 수증기압. 얘를 갖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무게로 따지면은 포화 혼합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 1기압이라 그러면은 이거 1기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산소의 압력, 수소의 압력 다 해서 수증기 압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전압이 1기압이라는 뜻이야. 거기서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증기압이고 수증기압인데 실제로 수증기압이 수증기가 많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에서 갈 수 있는 최대 양을 갖다가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릇으로 표시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 그릇은 뭐라 그랬어요? 온도가 높으면 그릇이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 그릇이 적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포화 수증기압은 뭐의 함수? 온도만의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 CC 이퀘이션에서 나왔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만의 함수다. 그래서 즉 말하면 온도가 정해지면은 이 그릇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를 압력으로 표시하면 포화 수증기압이 되는 거고, 이 그릇의 크기를 무게로 표시하면 포화 혼합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공기 중에 들어있는 양은 수증기압 또는 혼합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라고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여기가 6.11 헥토파스칼이 되고 여기가 0도씨 또는 뭐 273도 K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포화 수증기압에서 이거를 지금 그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대충 이거는 왜자 그랬죠. 얘가 온도가 30도일 때 여기서는 압력으로 표시하지 말고 이제 그람으로 표시할 때 한 30g쯤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얘가 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온이 30도쯤 된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약이 한 30g쯤 된다. 이렇게 의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그림을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되면은 여기서 지금 기온이 30도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50%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여기 그러면 30도일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몇 g이에요? 30g쯤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온도가 상대 습도가 50%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증기 여기서는 수증기 양으로 따진 거야. 최대로 여기 30도일 때 30g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들어있는 것이 얼마야? 그러니까 지금 최대로 들어가 있는 거 30g 중에 얼마큼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곱하기 100 했더니 50이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수증기량이 지금 15g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15g에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서 이 온도를 보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15g쯤에서 쭉 갔다가 내려오면 뭐 15, 16, 17 뭐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2번을 해서 고르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뜻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양으로 표시해도 좋고 압력으로 표시해도 좋고 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는 또 저거네. 그러니까 이 단위가 여기서는 미터 3승분의 몇 g이라 돼. 절대 습도의 양. 이걸 바꿔 말하면은 로 우리가 D 로를 표시하는 수증기 밀도를 표시해도 되는 거지. 그람 미터 3승 g이니까 이거는 절대 습도로 표시해도 되는 거지.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래? 공기 1kg이
즉 1m가 한 1.2kg쯤 된다 그랬잖아. 혼합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지. 얘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비슷한 값이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1m 이게 무게가 한 1.2kg, 1.3kg 이 정도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미터 입방센치나 1kg나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것이 혼합비를 따지는 거고, 이렇게 따지는 건 절대 속도로 따지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로우로 표시했어요. 수증기 밀도로 로우 V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이런 거 볼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 8번. 문제 8번은 상변화했을 때, 이거는, 자, 근데 이거 가만히 이거 우선 보세요. 3번, 4번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3번 보세요. 서리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은 자 공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요만큼 단계 있었어. 근데 온도가 막 내려가. 어느 순간에 딱 같아졌을 때죠. 그러면은 얘가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서 그릇이 작아지면은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해서 물에 보이는 그 물방울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물방울이 지금 공기 중에서 생긴 거야. 그런데 여기에 돌이나 나뭇잎 같은 게 있으면은 이 공기보다 차다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응결돼 가지고 또 똑똑 떨어지는 이게 이슬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가 공기가 엄청 차. 그래가지고 얘가 나오자마자 여기서 넘은 것이 얼어버린 거, 그것이 설이야. 그 다음에 이 떨어져서 이거 물방울이 생긴 것이 물방울이 된 다음에 얼은 거, 이것이 언이슬이 되는 거야. 언이슬. 자, 그러면은 3번을 한번 보세요. 설이는 수증기에 응결해서 형성된 수적이 얼어서 된 거다. 이거 아니죠. 이게 언이슬이잖아. 그 다음에 언이슬은 기온이 빙점으로 내려가서 이슬이 얼어 작은 구름이 된 거다. 지금 3번하고 4번이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골라야지.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지금 이 서리하고 언이슬하기 정의가 이게 두 말이 3번, 4번이 상반되는 말이니까는 둘 다 맞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된다는 뜻이야. 내용을 잘 몰라도 이렇게 해서 답을 1, 2번이 아니라 3, 4번 중에서 골라야 내용을 잘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 관측을 안 해서 관측을 배우지를 않고 일반 기상학이나 지금 일기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 부분이 약한데 그거를 몰라도 여기서 보면은 이 3번, 4번에서 답을 골라야 되겠다는 것이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가 온도가 막 내려가니까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해서 물방울이 된 거야. 물방울이 됐는데 이 나뭇잎이나 돌 같은 것이 온도가 더 차니까는 여기에 응결이 돼서 떨어지는 것이 이슬이라고. 그런데 이 이슬이 온도가 더 내려가지고 더 얼어버리면 언이슬이 되는 거야. 한데 얘가 지금 엄청 차가지고 나오자마자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얼어버린 거. 이것이 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틀리지.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은 이렇게 된 것이 막 쌓였으니까는 이렇게 눈솔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고, 이 언이슬은 물방울이 이렇게 해서 얼어버린 거하고 모양이 틀리다는 소리야. 언이슬하고 서리하고는. 이걸 원래 관측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관측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여하간 그거를 몰라도 3번하고 4번이 같은 말을 이렇게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답은 3번, 4번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는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은
대기 중에 수증기 연결은 상대 습도가 100% 이하일 때도 된다. 맞죠? 왜 돼? 원래는 100%가 돼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잖아. 순수한 물방울은. 근데 뭐의 도움을 받으면 돼? 은결핵의 도움을 받으면은 95%에서 막 생기잖아. 그래서 공장 주변에 안개가 자주 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다 그랬잖아. 거기 미립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은결핵으로 작용해줘가지고 상대 습도가 100%가 안 돼도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던 거니까 고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그래서 이거를 잘 몰랐어도 여기 중에서 골랐어야 된다는 거를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안 배웠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는 서리점 온도에서는 불파 냉각대와 얼음에 대한 이거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 다르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이 베르게론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 얼음하고 얼음하고 얘하고 돼서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음이 더 낮아. 그래서 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요거 3번, 4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 요번 기회에 이거 언이슬, 이슬, 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두면 좋겠어. 그 다음에 9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9번은 이거는 뭐 쉽지 않죠. 쉬운 거네. 9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대해서 정리 한번 다시 쭉 한번 해보시고, 뭐 적도에서 생기지 않는 거는 전향력이 없어서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둬야 되죠. 이렇게 놔두고 날아갔을 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안 생기는 거 왜? 용승 때문에 안 생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난류의 영향으로 이쪽에서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는 한류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물이 차게 안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것이 태풍이고, 여기서 생기는 사이클론, 여기 벵골만 이쪽에서 생기는 거 사이클론, 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온대저기압하고 열대기압하고 모양이 뭐 성인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9번 보시면은 1번은 태풍에서 에너지, 이거 수증기 잠열이라고 이거 아주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2번은 태풍이 지나갈 때 해수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지나갈 때 해수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태풍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은 쪽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태풍이 지나가면은 밑에 해수면 온도는 다른 거지. 해수면 온도가 일반적으로 밑은 따뜻하고 위는 차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 가능하면 따뜻한 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2번이 틀렸다는 소리죠. 지금 태풍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환해서 생기는 건데, 한여름이 되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여기까지 못 오니까 어떻게 돼? 지가 직접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수증기를 가지고 중위도 지방에 가서 어떻게 돼? 응결할 때 여기 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열을 이쪽으로 전하는 거지. 여기서 그다음에 경합분한정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잉여열을 갖다가 올리는 거, 이거 맞는 거라. 태풍 중심의 하강, 요게 태풍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온도가 높고 날씨가 맑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4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